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의 뒤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미수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전기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이죠. 전기설비 기술 기준 8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압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 면상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 일단 춤추고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춤추고 시작하라고요. 강사님 그 시험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말은 뭐다? 이거 그냥 5점 주는 문제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뭐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냉정하게 제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는데 정말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예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철도 횡단 나오면 무조건 어떤 경우라도 6.5m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 볼 필요가 없고 철도 횡단 나오면은 바로 6.5m 찍으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CBT 컴퓨터가 박살이 났습니다. 보니까 철도랑 횡단밖에 안 보여요. 그럼 감독관한테 손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왜? 답을 알잖아요. 박살이 나더라도 철도 횡단 보시면 바로 6.5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베크 용량 15,000kVA인 15,000kVA 이상인 블루리액터에서 자동으로 전로로부터 차동하는 자동 차단 장치가 동작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의 보호 장치다라고 해서 제가 수업 때는요, 이 전력용 캐패시터 조상기 두 개를 묶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블루리액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력용 캐패시터와 블루리액터는 같은 수치를 가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력용 캐패시터, 블루리액터는요. 뱅크 용량이 5,000초가 15,00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내부 고장이 생겼다. 그리고 가전류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자동 차단 장치를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용량이 15,000을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내부 고장, 과전류, 여기에다가 뭐까지? 과전압까지 추가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도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을 해주셔야 된다. 자동 차단 장치. 조상기는 무조건 그냥 15,000 이상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조상기 용량이 15,000을 넘는다면 이 경우에도 자동 차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신다. 그래서 함께 기억하라 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일단 자동 차단입니다. 다. 뭐 경보 이런 게 없죠. 전부 다 자동 차단이고 얘네들의 최대값은 무조건 15,000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전력용 캐패시터 내부 고장 과전류, 내부 고장 과전류 플러스 과전압. 그리고 조상기는 내부 고장이 생긴 경우. 자,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생각보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해당 문제에서는 15,000kV 이상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 외를 찾으라는 것이죠. 그럼 내부 고장, 과전류, 과전압 다 맞는 말이고 4번은 관련이 없죠.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와는 답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전기철도 변전소의 급전용 변압기는 직류전기철도의 경우 어떤 변압기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가? 자, 이거는 너무나도 자주 나왔던 빈출 문제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급전용 변압기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일단 직류든 교류든 삼상입니다. 삼상. 그러니까 선지에서 단상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무조건 틀렸습니다. 둘 중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정류기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뭐로 바꿔줍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출력이 중요하겠죠. 출력이 뭐예요? 직류죠. 그러니까 이 삼상 정류기는요, 직류 전기철도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죠? 삼상 스코트가 됩니다. 이 스코트는 교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직류를 물어봤으니까 2번이 되겠네요. 철답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이상시 상정 하중에 대한 철답의 기초 안전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는 너무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안전률은 꼭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률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물이다라고 하면은 철탑이라던가
전주라던가 자, 이런 애들을 시설할 때 기초 안전율이 2다. 이 안전율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안전율이 2라는 것은 2배 더 안전하게 시설하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상시 상정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 기초 안전율은 얼마다? 1.33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상시다라고 하면은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 철탑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안전율은 기본 2에서 1.33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선이 단선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탑에는 원래 이렇게 전선이 걸려 있죠. 전선이 걸려 있는데 이 전선이 단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 이 철탑에는요, 전선이 걸려 있었죠. 그럼 이 전선의 하중을 얘가 견디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선이 단선이 되었으니까 전선 하중이 가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본인이 전선을 이제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전선이 단선되니까 하중을 견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전율이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1.33으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어찌됐건 답은 뭐가 됩니까? 1.33, 2번이 되게 됩니다. 직류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할 경우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격시켜야 된다. 주행레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가? 자, 제가 항상 말합니다. 이 주행레일 키워드 나오면은 누설 전류를 물어볼 것이고 무조건 1m를 이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뭐 기출에 나왔던 거고 제가 뭐 저 속전속결 기본반에서도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외우시지 마시고 이 텍스트를 잘 이해하시면은 금방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매설 배관 또는 케이블과 인접한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그런 경우에는요. 누설 전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설 전류를 어떻게 하기 위해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주행 레일과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직류 전기철도 시스템이 누설 전류를 피하기 위해서 주행 레일과 몇 미터 이상을 해야 되는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주행 레일 나오잖아요. 그냥 1미터 찍으셔도 되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시간, 뭐 또는 뭐 제 스피드 특강 이런 데서도 뭐 여러 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전기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기 울타리 같은 경우는 왜 설치합니까? 자, 그리고 울타리 안에 가축들이 있죠. 그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축들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여기 전기 울타리를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울타리 애들 전부 다 전선, 나전선이에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그림이 잘못 그려졌어요. 저는 사실 이거 늑대라고 그렸는데 이 편집팀에서 늑대가 사슴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갑니다. 이 사슴은 아주 무서운 사슴이에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을 괴롭히는 애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막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를 시설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원 같은 데 가시면은 이거 애자공사거든요. 애자공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울타리처럼 전선을 깔아놨어요. 보시면은 요겁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세종에 제가 세종 살거든요. 베어트리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곰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곰이랑 사진 찍는데 저는 이거랑 사진을 찍었어요. 나중에 쓰려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찌됐건. 이 얘기를 왜 했지? 뭐 여러분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전기 울타리의 시설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기 울타리의 사용전압은 얼마입니까? 250V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전압이다라고 하면은 400V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전기 울타리는 예외라고 했죠. 250V 꼭 기억을 하고 전기 울타리 시설에서 포인트로 가져가야 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은 몇 밀리미터입니까? 전선의 굵기. 요 나전선의 전선의 굵기는 2mm가 되겠고요. 자,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격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기둥이 있고 이 기둥과 여기 전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격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기둥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애자가 설치되어 있죠. 애자. 그럼 애자에 전선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선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과 기둥 사이에 이격거리가 2.5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25mm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 그러니까 나무와의 이격거리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3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또는 0.3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래서 수목과의 이격거리 틀렸죠? 30cm 이상, 즉 0.3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자, 2번 전선 지름은 2mm 경동선이고 3번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거리는 25mm 이상이고 사용자는 250V 전부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호텔 또는 여관, 각 객실, 입구 등을 설치할 경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센서 등을 시설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타임 스위치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말 간단한 규정인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타임 스위치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밤에 새벽에 편의점 갈 때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로 가면 엘리베이터 불이 짠 하고 켜지죠. 그게 이제 타임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일반 주택이라던가 아파트는요, 그 타임 스위치가 3분 이내 소등이 되어야 돼요. 근데 뭐 숙박업소라든가 뭐 호텔이라던가 이런 데는요, 1분 이내로 소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우리가 아파트라던가 주택 이런 데는 우리가 사는 곳이죠.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우는 3분이고 우리가 뭐 영업용 뭐 호텔이라던가 여관 이런 데는 묵어봤자 뭐 1박 2일, 2박 3일이니까 짧게 묵죠. 그러니까 1분 이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위치가 호텔이라던가 여관 이런 곳은 1분 이내 소등해야 되고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무조건 3분 이내 소등이 되어야 된다. 해당 문제에서는 호텔이라든가 여관을 물어봤기 때문에 1분 이내가 돼야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사용전압이 22.9kV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일 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인가? 철도 횡단 나왔죠? 끝났죠? 몇 미터? 6.5m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오, 잠깐만. 22.9kV?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철도 횡단 무조건 6.5m라고 제가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1번에 철도횡단 문제가 나왔어. 근데 82번에도 철도횡단 이렇게 연달아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연달아서 등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를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철도횡단 6.5m, 철도횡단 6.5m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된다고요. 오, 뭐야? 철도횡단 6.5m 찍었는데 또 철도횡단이야? 뭔가 함정이 있는데 바로 함정에 걸려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철도횡단 나오시면은 무조건 6.5m 가주시면 됩니다. 접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제 문제 너무나도 빈출 문제고 너무나도 강조해드렸고 제가 뭐 속전속결 이론서에서도 강조했고 스피드 특강에도 강조했고 심지어 유튜브에 쇼츠까지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틀리면 안 된다. 제가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암기법도 열심히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거는 처음에 암기법을 만들었다가 별로라서 바꿨어요. 암기법을 바꿀 정도로 제가 생각했다라는 건 뭐예요? 진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옥측 전선로, 그러니까 옥, 집 옆에 시설하는 전선로, 특히 무슨 전선로입니까? 저 앞 옥측 전선로에 공사 5가지 있습니다. 애자, 합성수지관, 금속보안공사, 버스덕트공사, 케이블공사. 근데 여기서 금속관공사, 버스덕트공사, 케이블공사 요 3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죠. 왜? 만약에 이 건축물이 목조다, 나무로 지어졌다 하면은 금속관공사, 버스덕트공사, 케이블공사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 시설 불가능한에 3개 꼭 기억을 하라. 그래서 앞자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버스나 KTX를 타야지.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버스나 KTX 타야지. 뭐 이러면서 외우라고 했죠. 뭐라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버스나 KTX 타야지. 여러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뭔 소리야? 자, 어쨌든 목요일과 금요일엔 버스랑 KTX를 타시면 됩니다. 그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버스와 KTX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사용전압 15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로 중성선 다중접지에 사용되는 접지선의 공친단 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기 이제 규정 보시게 되면은 이 규정의 원본이 뭐냐면은 이제 25kV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25kV 이하일 때, 15kV 이하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15kV 이하, 어쨌든 중다접에서 사용되는 접지선의 굵기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얘는 이제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와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변압기 2차 측에 중성점 접지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무조건 2차 측은 이제 저압 측이 되는 것이고, 자, 1차가 특고압일 때가 있죠. 특고압.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차가 고압. 2차는 무조건 이제 저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고압 플러스 저압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접지선의 단면적 16제곱밀리미터가 되는 것이죠. 얘의 단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압 플러스 저압이니까 우리가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내려왔죠. 그럼 이 경우는 6제곱밀리미터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예외로 특고압 중에서 22.9kV, 항상 22.9kV는 항상 예외적으로 빠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전전압이라서 얘는 특별하게 다룹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저압을 한다. 그럼 이 경우에도 6제곱밀리미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뭡니까? 우리가 16으로 가주시고, 자, 예외가 이 두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7kV 이하의 전로가 뭡니까? 고압인 거죠. 그래서 고압일 때는 6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중다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성성 다중접지식 방식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22.9kV 배전솔로에서 얘가 중성성 다중접지 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중성성 다중접지입니다. 자, 물론 전압이 15kV 이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15kV 이하 중다접을 사용하지 않고 25kV 이하 중에서 22.9kV의 중다접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 것이지, 좀 넓게 보면은요, 어쨌든 중다접에서는 뭐를 쓴다? 6자리를 쓴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의 원본 자체가 25kV 이하입니다. 25kV 이하 중다접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답을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압 가공전선이 상부조형제 위쪽에서 접근하는 경우 전선과 상부조형제 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보시면은 조형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조형제가 뭐냐면은 건물의 벽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조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얘는 건조물, 우리가 건조물로 배웠죠. 이 건물과 동일한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조형제든 건조물이든 상부에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몇 미터 이격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물어본 것은 이제 저압 가공전선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 저압과 함께 기억을 하라고 했고, 자, 일반일 때 케이블일 때 나눕니다. 그럼 수치가 당연히 케이블이 안전하니까 작겠죠. 그래서 2, 1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특고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보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자, 일반 케이블 플러스 절연전선까지 해서 일반 절연전선 케이블로 나눠주시고 3, 2, 1 기억해 주시고 여기 점 5, 여기 점 2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압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일반일 때 케이블일 때인데 지금 물어본 건 케이블이지 않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봉랩에서 공사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속 덕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 금속 덕트죠. 제가 김덕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덕삼. 그래서 지지점 간의 간격은 이제 3m가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수직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지점 간격이 이제 수직이다 하면은 무조건 6m가 된다. 이게 유치하지만 수육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덕트는요, 끝부분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닫아줘야 된다.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거, 시험에서 얘는 무조건 요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금속 덕트에다가 전선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선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덕트 여기를 100% 채워버리면 안 될 겁니다. 전선으로. 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를 100% 채워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까지 허용한다? 20%까지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내부 단면적의 이제 20% 이하까지는 우리가 연동선 최소 2.5에서 최대 10짜리
우리가 일반적인 옥내에서 쓰는 전선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20% 이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50%까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죠. 50%까지. 자, 50%까지 허용되는 경우는 언제냐? 우리가 제출전 친구들 있죠. 제출전 하면서 제어장치, 정강표시장치, 출은 출퇴표시 등인데 규정에서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외울 때는 제출전으로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출전 친구들 시험지 제출전에 꼭 기억하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최소가 2.5인데 얘네들은 1.5짜리를 쓴다라고 했고 이렇게 이제 얇은 애들을 쓰게 되면 조금 더 많이 넣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제출전이면은 50%를 채울 수가 있다. 요 점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해당 문제 쉽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은 자, 금속 덕트에 넣은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5%. 뭐 이거는 5%는 너무 뜬금없죠. 자, 기본적으로 몇 %입니까? 20%가 되는 것이고 정강표시 장치, 기와 이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을 넣는 경우에 몇 %라고 했습니까? 50%까지 오케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2번,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 맞는 말이고요. 3번, 덕트 조영제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자, 우리가 수직으로 붙이면 몇 미터? 6미터. 수, 6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덕트에는 당연히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접지 공사한다. 이러면 무조건 맞는 선지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저 목내 전선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 자, 그러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선로서 다른 옥내 전로에 접속하는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는가? 답은 15m입니다. 그래서 15m 이하다라고 하면은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속전속결 때도 안내해 드린 내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전선로의 전력보안 통신설비 시설 장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뭐 기출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가 이론 강의, 속전속결 강의에서도 다 안내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배전선로입니다. 배전선로.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배전 전압은 몇 볼트밖에 없어요. 22.9kV밖에 없죠.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예요. 1호사가 왜 나옵니까? 1호사는 송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2.9kV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보안 통신설비 이제 시설 장소를 물어보고 있죠. 이 시설 장소가 뭐 송전선로도 있고 배전선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전선로를 물어봤죠. 보시면은 22.9kV 블라블라 22.9kV 블라블라 뭐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시험 문제에 뭘 바꾸겠습니까? 이 수치를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배전선로니까 22.9kV가 답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오답이 되게 됩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금속재, 외암 등 접지 시스템의 경우는 저압 전기설비형 접지 도체는 다신코드 또는 캡타일 케이블 한 개 도체의 단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론 시간에 뭐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뭐 속전속결이라든가 뭐 스피드 특강이라든가. 자, 우리가 이동이라는 이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일단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 도체 플러스 중성점 접지용 도체는요. 자, 여기 뭐 1, 2, 3번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특고압, 고압 플러스 중성점 접지용 도체다. 그리고 포인트는 뭐죠? 이동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된다. 그럼 남은 거 뭡니까? 특고압, 고압, 중성점. 저압 남았죠. 그럼 저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그냥 한 개의 도체라고 나와 있고 이 경우에는 0.75제곱밀리미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동연선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선이다 하면 여러 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소선 2개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얘는 한 개죠. 얘는 한 개인데 얘는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래라? 곱하기 2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문제는요. 그냥 다신 캡타이어 캡을 한 개 도체 단면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이 0.75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혹시나 해가지고 그럼 1.5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저압에 이동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금속재, 외암을 접지하는 경우 다신코드 및 다신캡타이업을 한 개 도체, 자, 한 개 도체까지만 나오면 답이 0.75예요. 근데 한 개 도체 이외에 유연성이 있는 자, 포인트 뭐가 나옵니까? 연동연선이다. 연동연선이니까
2개 이상이다 라고 해서 0.75에서 2를 곱해서 1.5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식으로서 배전솔로의 전압이 65kV인 경우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수치들이 있어요. 뭐 0.92라던가 뭐 1.5라던가 뭐 이런 수치들만 기억을 하시는데 이렇게 지엽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차피 실기 가시면은 단답형 문제 중에 이거 그대로 외워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세요. 어차피 합격하려면은 요거를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제가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자, 수평선을 긋고 점을 4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 7kg, 25kg, 60kg, 여기는 170kg가 됩니다. 잘 안 보일까 봐 170kg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접지라고 했죠. 이 비접지는 7kV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중성성 다중접지다라고 하는 것은 중성성 다중접지, 중앙이죠, 중앙. 그래서 25와 60에서 나눠주시면 된다. 자, 직접 접지는 뭐가 남았습니까? 170 하나 남았죠. 그럼 170에서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가다가 60에서 커트라인이 있다. 나머지는 170 이상이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접지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으로 좌측이면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를 해주시고,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우측이면 1.25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둥자덕 같은 경우는 25kV 이하다. 그러면 0.9이다. 자, 특히나 이 0.9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25kV 이하 중성성 다중접지 22.9kV가 있죠. 그래서 22.9kV랑 관련된 수치는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중다접이죠. 그러면 다구리 뭐라고요? 다구리 이러면서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암기를 위해서 다구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kV 이상의 중다접은 1.1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직접 접지는 170V를 기준으로 60과 170 사이는 0.72, 170을 넘는다 0.64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최소값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최소값 같은 경우는 한 배수가 넘어가는 경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배라든가 1.25배라든가 그리고 1.1배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배의 최소값은요 500V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최소값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V예요. 자, 200V면 7kV보다 작기 때문에 1.5를 곱합니다. 그럼 200V에 1.5를 곱하면 얼마죠? 300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최소값이 50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답이 아니라 500V가 답이라는 것이죠. 이 정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1.25배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1500, 그리고 1.1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75,000V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이제 최소값 500V가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요 기본적인 요 그림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은 특고압 고압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압이니까 당연히 500V 이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을 없앤 것인데 외우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피드 특강이라던가 아니면 속전속결 강의를 봐주시면은 금방 외울 수가 있어요. 뭐 어찌됐건 지금 물어본 것은 중성점 직접 접지고 65kV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냥 0.72 해주시면 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풍력터빈 필해 설비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속전속결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기출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풍력터빈에서는요. 이제 필해설비 기준이 나오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잘 보시면은 자, 수레부는요 풍력터빈 중앙 부분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앙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수레부는 뭡니까? 이 숫자가 받을 숫자죠. 그러니까 뇌를 받는 부분입니다. 번개를 받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해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해침을 시설을 할 때 어디다가 시설해야 됩니까? 그냥 중앙에다가 시설하면 안 되죠. 가장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위치가 높은 뾰족한 부분에다가 필해침을 설치를 해야겠죠. 왜? 그 필해침은 뇌를 받아야 되니까 가장 높고 가장 뾰족하고 가장자리 이런 데 시설해야지 뭐 중앙 부분에다가 배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번 봅니다. 수레부를 풍력 터빈 어디에? 선단 부분이라던가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선단이 뭐냐면은 이게 먼저 선자에 다는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끝부분에 어쨌든 배치를 해라. 뾰족한 부분에 배치를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당연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 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및 태양전지 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에는요. 발전 제어소에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장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이제 신출문제가 되는데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C 351.8 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나항을 볼게요.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내연력발전소, 연료전지 발전소 및 태양전지 발전소로서 그 발전소를 원격 감시 제어하는 제어소에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항 볼게요. 제1의 자,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발전소에 대하여서는 발전 제어소에 다음과 같은 장치를 시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경우에는요. 1번부터 4번까지 시설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4번에서 차단기 중 자동 재연결 장치를 갖춘 고압 또는 25kV 이하인 특고압 배전솔로용의 것은요. 이를 조작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이 뭡니까? 고압 또는 특고압 배전솔로용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기를 감시하는 장치인데 만약 25kV 이하 특고압 배전솔로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25kV 이하 특고압 배전솔로 차단기를 조작하는 장치 및 개폐기를 감시하는 장치. 자, 우리가 25kV 이하에서는 조작하는 장치가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저 목적 전선로의 전선이 가스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전선, 나전선이 아니라고 한다. 가스관과의 간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내 배선과 전화선, 수도관, 각종 배선들, 여기서 각종 배선이다. 전력선, 약전류전선, 가스관과 이격거리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수업 시간 때. 그래서 우리가 저압 옥측 전선로도 이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내 배선과 수도관, 전화선, 각종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 만약에 저압 옥내 배선이다 10cm, 고압 옥내 배선이다 15cm, 특고압 옥내 배선이다 60cm. 만약에 나전선이다 하면은 30cm가 된다. 나전선에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눈치 볼 거 없이 그냥 30cm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저압 옥측 배선, 즉 저압 옥내 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몇 cm가 됩니까? 10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전선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0cm가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전선의 식별에 따른 중성선의 색깔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본이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1의 색깔, L2의 색깔, L3의 색깔, 그리고 중성선, PE, 보호도체의 색상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동아리 봉사활동을 해서 이제 양로원에 갔어요. 노인정이라든가. 거기서 제가 맡은 게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 보고 이제 쓰레기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파, 이러면 약간 무슨 조직 폭력배 이름 같기도 해가지고 야, 쓰레기는 좀 그러니까 쓰레기를 좀 영어로 바꿔보자. 쓰레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트래시 말고 갈비지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갈비지파였어요. 뭐라고요? 갈비지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갈비지파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비다라고 하는 건 영어 비죠. 블랙이고. 자, 쥐다라고 하는 건 그레이입니다. 회색이에요. 그리고 파는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L부터 갈색, 검정색, 회색, 파란색이 되는 것이죠. 자, 보호도체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 자, 우리가 보호도체는 접지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르른 초원에 민들레를 심는 거죠. 노란색.
노란색 민들레를 접지를 한 겁니다. 민들레를 이렇게. 그래서 무슨 색이요? 녹색, 노란색이라고요. 초록색 초원에다가 노란색 민들레를 접지를 했다. 그래서 녹색 그리고 노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보호도체는요. 녹색, 노란색을요. 꼬아서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 가셔가지고 보호독체 색상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 작성하시는 거죠. 녹색 또는 노란색. 이러면 좀 애매해집니다. 아시겠죠? 녹색 또는 노란색이 아닙니다. 녹색과 노란색이 교차로 트위스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녹색, 뭐 짝대기 노란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중성선의 색깔을 물어봤으니까 청색, 파란색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은 4번입니다.